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어제 오늘 11월 추위라고 하기엔 매서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20년 만의 추위라고 하죠. 그런데 더 한파가 몰아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금융권입니다. 동양증권 사태부터 최근 국민은행 횡령 사건까지 도덕성이 제일 높아야 할 금융업종에서 터지고 있는 각종 비리들이 우리 경제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갈수록 규모도 커지고 빈도도 잦아지는 금융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불법 도박에 연루된 연예인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연예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들뿐만 아니라 이 불법 도박 문제는 우리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3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 도박의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가 사감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과연 건전한 발전과 불법 도박 근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잠시 후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부가 복권이나 경마, 경정 같은 사행산업 규제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3기 사감위의 발족과 함께 곧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은 특히 지난 1차 계획에서 제외됐던 복권 산업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에 전자카드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자카드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전자카드제란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 사행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금 대신 사전에 개인 신상이 입력된 카드에 이렇게 돈을 충전하고요. 게임장에서 다시 칩으로 바꿔 사용하는 걸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1인당 베팅 한도액을 넘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구매 기록을 조회하면서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좋은 취지에도 사행산업업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카드제 도입으로 사용자 신상 정보가 투명해지면 물론 당장은 사행성 게임 참여자가 주는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보이는 효과일 뿐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불법 도박으로 옮겨가면서 오히려 불법 시장을 키우게 될 뿐이다라면서 일명 풍선 효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미 합법적인 시장에 대한 규제만 강화해서 불법 시장을 키운다 이런 논리인데요. 각 지자체에서도 세수 감소를 우려하면서 이런 규제 강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사행산업의 합리적인 정책은 무엇일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첫 번째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창수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내년 발표를 앞두고 있는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전자카드제 확산이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이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경희대학교 관광학부의 서원석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 이 문제로 많이 바쁘시죠? 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지금 자주 오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있는 그런, 네.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추진을 앞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 이제 2008년 1차 종합계획에서는 복권은 제외되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복권까지도 전자카드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나친 규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자카드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칩을 사거나 아니면 사행산업장에서 우리가 베팅을 할 때 우리가 교통카드 같은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돈을 충전을 해가지고 그 전자카드로 이제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하면은 개인이 이제 실제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해서 못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 카드를 구입할 때는 실명으로 구입하게 되죠. 그렇죠. 실명으로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베팅했던 그런 히스토리들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카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꺼려해서 실제적으로 합법적인 그런 베팅보다는 불법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수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게 반대십니까? 아니면 글쎄요. 지금 개인적인 견해임을 지금 밝히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는 검증해 본 연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각의 사행산업
업계에서 예. 지금 연구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득이 있고 예. 어느 정도의 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감위라고 이제 준말인데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입니다. 사감위에서 이제 합법적인 사행산업 규제만 너무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전에 이제 전자카드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1차에서 얘기했었던 또 예. 대표적인 규제가 총량제 규제가 총량제요. 있습니다. 예. 네, 총량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행산업 매출액을 규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출액이 그 한도를 넘어서지 않게 한다는 건데 그게 강제 기능이 아니라 권고 기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그것을 넘었을 때 페널티가 예, 예. 없습니다. 그게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하겠죠. 예.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사감위의 이러한 방침들이 이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행산업 업계에서 이 권고사항을 전혀 따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행산업 업계에서도 이 권고사항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면 따르려고 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연구 영역 발주된 그 결과에 따라서 예. 사감위와 그다음에 업계와 예.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가서 플레이하는 또 복권을 사는 소비자 입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비자 입장 이 세 가지를 잘 만나서 얘기해보고 예.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닌 서로 토론해서 의견을 좀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권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글쎄 복권 시장 규모는 뭐 정확하게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합법적인 시장 말고 예. 이 불법적인 시장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불법적인 그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감위의 일을 얘기할 때, 사감위의 규제를 얘기할 때 이 불법 시장을 빼지 않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이 불법 시장 규모가 지금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70조, 92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도박 관련해서요? 100조가 예. 지금 되고 있거든요. 엄청난 불법 시장이군요. 사행산업의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법 사행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18조예요. 그러면 거의 4배가 넘는 시장이 지금 불법 시장이라고 보았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럼 합법 시장에 대한 이런 규제가 더 가해지게 되면 결국에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불법 시장만 더 키우는 네. 우를 범할 수가 또 그게 있겠군요. 우리가 사감위가 너무나 강한 그런 규제를 하면 예. 발생할 수 있는 우려라고 뭐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풍선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예. 과도한 규제를 예. 주면 반대쪽에서 불법 시장에서 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불법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합법적인 시장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 불법 시장을 좀 축소시키고 불법 시장을 좀 뭐라고 할까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감위가 여태까지는 이 규제 초점이 어디에 지금 이루어져 있냐면 합법적인 산업에만 지금 합법적인 이루어져 있거든요. 시장을, 예. 네. 하지만 이제 사감위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예.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사감위 3기에서는 예. 이 불법 시장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에 이제 찬성하는 쪽 입장을 들여보면은 사실 이런 규제를 갖다 없애다 보면 합법 시장이 이제 도박 시장을 양산화낼 것이고 뭐 이제 기관차 네.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뭐 불법 시장인 건 합법적인 시장인 건 도박 시장 전체를 더 키워갈 것이다 하는 또 우려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풍선 효과의 반대적인 개념이 예. 기관차 효과 아니겠습니까? 예. 기관차 효과라는 것은 이제 합법 시장이 이제 생겨남으로써 이제 합법 시장이 뿐만 아니라 이 불법 시장 전체적으로 사행산업 예. 불법 합법 시장이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감위가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건전 발전이라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2차 종합개발 이름이 건전 발전 종합계획이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아해요. 건전하는 거하고 발전하게 예. 만드는 거하고는 두 개가 좀 상반된 개념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포커스가 예. 너무 규제 일변도였다면 규제도 해야 되겠지만 예. 합법적인 산업의 좀 발전적인 면도 생각해서 예. 이런 모든 규제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마리의 토끼 건전, 발전 그리고 동시에 예. 불법 시장을 좀 줄일 수 있는 불법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예. 그런 적극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 불법 시장 좀 행태 좀 얘기해 주세요. 불법 시장 행태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온라인이죠. 요즘 요즘 이렇게 전화로 문자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IT 산업 발전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핸드폰 문자는 받으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참 또 바다 이야기 카카라, 오다가 포카. 그렇죠. 예전에는 바다 이야기가 그 오프라인의 불법이었다면 지금은 온라인의 불법이 아주 만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시장이 도대체 규모가 얼마인지는 조사된 바도 없고 굉장히 심각한 규모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이게 유럽의 경우를 얘기를 해보면 유럽은 저희보다 더 심각합니다. 유럽은 불법 시장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유럽에서는 안 해본 것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합법업자들의 수를 늘려주고 있죠. 그러면 이 불법적인 것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취지하에 좀 더 합법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사회적인 이슈 도박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사실은 도박을 한 분들은 걸리는데 도박을 주도한 업체들은 또 그게 어떻게 지금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또 외국에 또 서버를 두고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특히 뭐 동남아 국가에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언론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연예인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해서 문제가 되면 이 포커스가 누가 어떤 연예인들이 도박을 했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누가 이런 것들을 했고 누가 이런 업자들인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을 당하는지 이런 뭐 수사에 관련된 그런 얘기는 전혀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시장을 어떻게 보면 더 키울 수 있는 너무 방만하게 놔두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출범하는 3기 사감위에서는 이 여태까지와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전발전 그렇죠.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음과 동시에 좀 불법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수님 분야에 조금 벗어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법 도박 관련해서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일단 불법 도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온라인 도박뿐만 아니라 이제 원종 도박도 중요한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 주변 국가들 중에 보면 마카오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예인들이 온라인 도박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도박해서 탕진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또 원종 도박을 하면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외환관리법상의 위반이지 밖에 가서 도박하는 것 자체를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가 여기저기 놓여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외환관리법으로 큰 돈 액수를 쓰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돼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알선하는 알선업자들이 있습니다. 브로커들이라고 하죠. 특히 외국에 싱가포르나 마카오나 아니면 주변 국가의 그런 에이전트나 브로커하고 연계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고객들을 해외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음성 사행 산업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지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하 경제 규모가 뭐 몇 조 규모다. 그 보고된 리포트에 대해서는 추정이 쉽지 않아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수치를 얘기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300조 정도 그 언저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하 경제가 300조라고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대로 불법 도박의 규모가 적게는 72조, 많게는 95조면 거의 100조가 되면 3분의 1이 지금 지하 경제의 3분의 1이 지금 불법 도박 시장이라고 볼 때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도박 중독증, 도박 중독된 사람들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합법적인 산업에서 카지노를 하거나 아니면 경마 경륜을 해서 도박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한데요. 불법 도박을 하다 도박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디에 누가 있는지 참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 불법 시장을 좀 줄이고
너무나 과도한 규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규제죠. 그래서 사가미와 그다음에 업계와 그다음에 소비자와 그래서 다들 만나서 의견을 조율해서 지금 뭐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가미도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규제를 통하고 그다음에 불법 시장을 좀 줄일 수 있는 불법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규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가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연예인 불법 도박만 이제 나타나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불법 도박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불법 도박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 교수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불법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만나서 인터뷰도 해봤는데요. 그분들이 이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스포츠 배팅 같은 경우에 스포츠 토토 합법적인 산업이 있지만 그것이 불법적인 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승률을 따져봤을 때 합법적인 것보다 불법적인 것을 했을 때 승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다 문자 한 번씩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의 그런 적극적인 그런 마케팅. 다시 말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활개치고 마음 놓고 마케팅을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도박 비롯해서 사행산업 규모가 자꾸 커지는 거는 또 어디에 좀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사행산업 규모가 뭐 전 분야에서 커지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뭐 커지긴 하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커지는 건 아닌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좀 뭐 그런 면은 있습니다. 보고된 그런 연구 논문에 의하면 경기에 따라서 경기가 어려우면 사행산업 규모가 커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보면은요. 싱가포르나 아니면 마카오나 복합 리조트라는 그런 카지노와 마이스 산업이 합쳐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이 아시아 시장에서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제 카지노 쪽만 보면요. 카지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싱가포르도 좀 카지노 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좀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 같아요. 네, 마리나 베이 샌즈뿐만 아니라 센토사에 겐팅에서 하는 이제 카지노들이 생겼죠.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런 세수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합법적인 산업도 잘 관리하고 규제를 하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행 산업을 건전하게 성장시킨다는 그 말 자체가 상당히 모순을 담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불법 도박 시장을 건전하게 이렇게 양성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는지?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문제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불법 시장은 너무나 그냥 놔두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그러면 합법 시장으로 이제 어느 정도 흡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법 시장에서 또 플레이하고 합법 시장을 즐기고 합법 시장에서 건전하게 게임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3기 사가미가 출범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그러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법적인 시장을 좀 양성화해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려면 그 속에서의 사가미의 역할은 어떻게 좀 정의되어야 될죠? 네, 사가미의 역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 2마리의 토끼죠. 하나는 발전시켜야 되겠고 하나는 또 규제를 해야 되겠고 이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자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우리 한국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전문가와도 얘기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업계 그다음에 소비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해서 서원석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교수와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실과 비리,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국민은행. 이 국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바로 이 내용으로 두 번째 경을 쳐볼 텐데요. 최근 불거진 국민은행 사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국민은행 사건은 국민은행의 임직원들이 국민주택 채권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90억 원가량의 돈을 횡령한 사건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부터 특별검사에 나섰죠. 이 조사 결과
부동산 등기 시 구입하는 국민주택 채권이 발행 후 10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만기가 다 된 채권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많은 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국민은행은요,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부 대출을 하게 해주고 부당하게 받은 이자 55억 원을 돌려주겠다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실제로는 10억 원 정도만 돌려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특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지점과 관련한 사건이 3건이나 됩니다. 도쿄 지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부터 약 5년간 1,700억 원 이상을 부당 대출해주고 3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이 있었죠. 특히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이 자금 세탁 혐의로 외환 업무를 3개월간 정지한다라는 검사 결과를 국민은행 현지법인에 통보했는데 정작 행장과 이사회는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이 해외 지점 인력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지침을 내린 지 닷새 만에 국민은행장이 중국 법인장과 부법인장을 교체해서 당국과 마찰을 빚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베이징 지점의 인사 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끊이지 않는 악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이네요.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서도 각종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는 미래에셋증권 지점 직원이 고객 돈 21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져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고객의 정보를 마음대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고객 돈을 직원이 횡령하는 등 부실한 경영을 해온 저축은행들도 무더기로 적발되는가 하면 이 보험사에서도 설계사의 보험금 횡령이나 명의를 도용한 약관 대출 등 최근 5년간 총 197건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 금액도 131억 2,100만 원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사고, 과연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요? 박희준의 경을 치다 두 번째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창수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국민은행에서 터진 100억대의 횡령 사건으로 금융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히는 금융업종에서 오히려 이딴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러한 사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지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 모셨습니다. 아시아금융학회 오정근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제 하창수 아나운서가 내용을 소개는 해드렸는데 규모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연루자도 뭐 10명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국민은행 사건 조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이제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예. 국민은행에서 많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는데 예. 그 내용은 이미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회장의 임기가 다시 말해 지배구조가 바뀌는 시점에서 터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동안에 그 지배구조가 있을 동안에는 쉬쉬하거나 예. 파묻혀 있다가 예. 이 터이 나온 것인데 그러면은 똑같이 생각해 볼 때 앞으로도 또 한 4년 뒤에 또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과거 우리가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경우에 저축은행 사태 그 해결하려고 심지어는 대통령 지시로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서 예. 대통령이 은행 감독원에 가서 화도 내시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 대신 무슨 대책이 제대로 개선되었다고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오직 거기에 연루된 몇 사람 감옥관계 전부예요. 제 말단 그 저축은행 그 뭐 몇 사람 감옥관계 전부입니다. 예. 제도적인 개선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예. 진작부터 이런 사건들이 아마도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하는 금융기관의 그 행태들을 보니까 예.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예. 상당히 불길하게 예. 제 예감이 맞아 들어서 상당히 문제입니다. 교수님의 예견이 안 맞았어야 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조 대표님, 네. 사실 뭐 국민은행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금융사고 규모도 좀 커지는 것 같고요. 네, 네. 건수도 지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뭐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금융사고는 예. 이제 낮은 직급에서 대부분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한탕주의로 이런 사고가 많았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직위가 높은 직위에서
그다음에 본부 위주로 예.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예. 사고로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약화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높은 직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 어떤 부분이냐면 그 인사에서 예. 실세 인물 위주로 이런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그 줄석이나 이런 사람 위주로 업무를 움직이다 보니까 예. 이런 사고가 이제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꾸 이제 높은 지위에서 일어나는 사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근원적으로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고위 관리자들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국민행 사태는 조금 전에 얘기한 지난 5년간 상당히 만 건이 넘는 그런 사건하고 달리 예. 새마을 금고다 혹은 저축은행이다 예, 예. 등등 달리 우리나라에서 자산만 300조 넘는 최대 금융기관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국민은행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이 정도 우리나라 최대 금융기관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예를 들면은 은행 같은 데서 말이죠. 예. 대출을 한다 그러면은 혹은 또 뭐 여기 오늘 이번 사건 난 것처럼 그 국민유대 채권을 가져와서 돈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일선은 그 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 라인이 이제 돈을 이제 심사해서 계장 과장이 사인하게 예. 되겠죠. 그다음에 그 돈이 나간다 그러면 좀 이제 그 제가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서 리스크 관리 라인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리스크 관리 라인이 다시 체크를 하게 돼요. 그 2중, 3중 체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금융 시스템이에요. 금융은 예.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라인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저 말은 이제 뭐 출납 라인 같은 데죠. 돈이 나갈 때는 이 돈이 나가는 게 합당한 걸 체크하는 거죠. 예. 저쪽에서 실무 라인에서 일선 창구에서 결제를 하지만은 그 결제한 것이 또 합당한가를 또 이쪽 그 라인에서 리스크 관리 또 라인에 체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리스크 관리 라인이 제대로 체크하고 있는가를 내부 감사 제도가 또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제가 이번에 보니까 무너진 것이 세 개인데 하나는 일선 창구에서 완전히 보니까 지난 몇 년간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일선 창구가 완전히 붕괴됐다. 그러니까 그 직원, 계장, 과장, 차장 진명인데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리스크 관리 라인도 뭘 했느냐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가담을 안 하게 되면 그 앞에 창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조직적인 범죄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감사가 있거든요. 예. 감사실이 또 엄청 큽니다. 감사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고 상근 감사가 있고 또 감사실에 직원이 또 뭐 수십 명, 경우 따라서는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또 뭘 했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탐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예. 단순히 예. 탐욕이라는 게 아니고 타원을 넘어서 이건 제도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 제가 보기에는 기본이 작동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 사실 통제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는 이중 상중으로 갖추어져 있는 게 이게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 부모님, 예. 제가 아직 그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이제 감독 결과를 보는데 갖춰져 있는지 난 그것부터가 지금 의심이 가요. 갖춰져 있다면 그 많은 사람이 관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선 갖춰져 있느냐 예. 하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주택 채권 그 부에 가면은 예. 부에서 일선에서 그 이제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걸 다 체크하는 라인이 있는지 또 아니 이번에 뭐 동경 같은 동경 그 지점에 그 부당 대출 1,700억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출할 때 대출 심사 라인이 있습니다. 예. 심사 라인이 있고 또 옆에 그 제대로 심사가 됐나 안 됐나를 보는 리스크 관리 라인이 있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갖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작동이 안 하는 거죠. 그걸 모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제도가 갖춰져 있는 것이 좀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그 정도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전부 가담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갖춰져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둘째로는 내부 통제가 이중이죠. 처음에 3중이죠. 심사 라인,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라인, 또 감사 라인, 세 라인이잖아요. 그 세 라인이 작동됐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집중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네.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네, 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시스템의 그 허약성도 있는데 예, 예. 그 시스템의 그 약한 부분은 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예, 계속 수정 보완해야 네, 그 되겠죠. 수정 보완해야 예. 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잘 진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위주로 예를 들어서 실세 위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 해 그러면은 이제 앞뒤 안 가리고 아까 말한 대로 교수님이 말한 대로 여러 체크 기능에 체크를 거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실세가 이렇게 지시했어. 그러니까 그거에만 몰두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이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인데 지금 말씀 참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어떤 문제겠냐면 이제 보통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오지 않습니까? 낙하산으로 오면 보통 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하나는 첫째로는 이제 조직을 장악해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 전혀 자기가 거기에 크지도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조직 장악을 어떻게 하느냐? 대개 발탁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차장급인데 차장급을 갑자기 몇 사람을 부장급으로 발령돼 버려요. 그러면은 부장들은 패닉이 빠지고 차장들은 야 나도 줄만 잘 서면은 곧 부장 업무를 할 수 있다. 하게 돼서 전부 다 그냥 줄서기를 쫙 함으로써 조직 장악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노조와의 그 단체 협약인데 단체 협약이 강도가 셀 수가 없죠. 왜냐하면 노조 강도 세면 노조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처음부터. 그 뭐 이번에도 모 행장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결국 들어가서 첫 일성이 구조조정은 없다라고 이게 일성이에요. 이번에 사고가 난 그 곳입니다. 제가 신문에 난 거니까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자 조직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니까 전문성도 없고 줄 잘 쓴 사람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고 제가 또 한 가지는 본래 리스크 관리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책임자와도 독립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동경에 1,700억 대출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1,700억 같으면 이거는 제가 상식으로는 동경범지점 권한을 넘었어요. 그럼 본부에까지 와야 되는데 본부에서 그 정도면은 본부의 최고 간부 전결인데 그러면 리스크 관리 라인은 그 간부도 독립된 데서 심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당연히 행정과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은 낙하산으로 오면서 그리고 또 낙하산뿐이 아니라 거기에 감사나 뭐 전부 다 리스크관리 본부장도 보니까 외부에서 왔고 전부 다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좀 저는 첫째로는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부터 그러니까 이게 20년, 30년 동안 금융의 DNA를 가지고 커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라는 게 이것이 후선부서로서 독립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좀 이해하고 있었던 건지조차도 좀 의심이 갈 정도의 이 금융기관 안에서 이런 조직적인 이제 비리가 만연하는 것이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이게 경영자들의 잘못된 그런 인사 평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지금 뭐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관치금융이요. 사실 IMF 이후에 우리가 관치금융 이제 좀 떨쳐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은 이런 국민은행 비리라든지 금융권의 비리 중에 가장 그 핵심의 이면에는 관치금융이 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치가 지배를 하니까 사실은 내부의 사람들이 다 관을 보고 그다음에 또 자기 줄잡기에 나서다 보니까 이런 본의 아니게 줄서기가 그걸로 지금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하는 노력보다는 먼저 자기가 어떤 그 줄을 서느냐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면에 이러한 관치가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갖고 왔고요. 또 하나 지금 뭐 회장이라든지 그 은행장도 사실은 관치에 의해서 임명이 되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의 빠른 어떤 지배를 위해서 어떤 무리수를 두고 그다음에 이 국민은행이 22,000명이라는 그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부 사람이 와서 이 업무 파악하며 이 조직 관리를 한다는 것은 거의 2년 내에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관치로 인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황 회장이라든지 또 이 회장이라든지 지금 또 회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치에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이런 조직을 제대로 업무 파악도 못하고 조직 관리도 못하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어떤 81이라고 하는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된 그런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치 결국에는 또 이제 뭐 금융당국의 책임도 우리가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금융당국이라는 게 우리 가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증권처가 연관이 생각해 보면 예. 금융감독원이죠. 아까 이제 내부 이제 통제 시스템 외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되는가를 외부에서 보는 게 금융감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금융감독원이 현재 어떤 상황인가?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나옵니다. 혹은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감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옵니까? 회장이라든지 행장은 전부 재무부나 옛날 모피아나 이런 데서 옵니다. 근데 그 재무나 모피아나 금융위원회 사람 누굽니까? 금융감독을 지고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자, 금융감독을 지고 흔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금융감독이 나와서 뭐를 감독합니까? 저축은행 사태 그래서 난 거고 이번도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 금융정책 라인들이 나와 있고 또 정책 라인 정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그 사람들에서 좌지우지 되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국장하면 대단하죠, 은행 가면. 근데 금융감독원 국장은 어느 정도 이상이냐? 정부의 과장들이 상대를 해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서 감독 나와가지고 제대로 감독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둘째로는 자,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하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나중에 내가 나가야 할 자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센 자리인가 하면은 요새 보면 말이죠. 저도 깜짝 놀란 게 지주회사 회장 정도면은 연봉이 보통 한 15억 정도. 뭐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같은 하면 보통 20억 정도 되고 은행 정도 되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 밑에 감사나 이런 것도 몇 억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 곧 내가 나가야 할 텐데 너무 가서 세게 하다가 나중에 내가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쥐고 흔드는 그 정부 퇴직 관료들을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저축은행 사태 나고도 해결책을 내라 그러면 그걸 건드려야 되는데 그걸 건드리면 아유 안 되죠. 퇴직 관료들이 지금 수백 명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두삼이 이번 사건도 어떻게 날지 한번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정부 관료들이 나중에 또 은행으로 지주회사 회장이나 뭐 행정으로 가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금융당국의 통제 시스템 문제점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이라는 통제 시스템은 항상 가동할 수 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한 한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 시계열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감사를 올해 했으면 내년에 나갈 때는 작년에 한 거를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갔을 때는 그냥 가방 들고 가고 또 내년에는 과거 거는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가방 들고 가다 보니까 이 그 금융기관의 문제점이 시계열적으로 계속 그 분석이 되지 않는 이러한 한계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금융감독원의 직원의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과거 거와 단절하면서 이렇게 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임기가 끝났을 때 이제 본물 터지듯 한꺼번에 다 터트리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감독 당국이 독립성이에요. 그러니까 감독 당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감독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감히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검사역이 그럼 되게 한 뭐 과장 차장급들인데 차장급들이 거기에 자기를 좌지우지하는 한참 높은 위에 회장 뭐 은행장들을 감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독원이 완전히 정부와 정치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감독원이 독립돼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신을 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이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 외부 통제 시스템 작동.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은 내부 통제 시스템도 붕괴돼 있고 외부 통제 시스템도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거 한 몇 사람 뭐 그냥 이번에 창구에서 범법한 사람 감옥에 넣고 저축은행장 감옥에 넣고 이래 갖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뭐 관치금융으로부터 비롯된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계 지배구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도덕적 회의도 네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융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는 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종사자들은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예. 그러한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선량한 그 고객의 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예. 하겠다 예. 하는 어떤 도덕적인 의식, 윤리적인 의식이 이제 투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어떤 이제 실적주의에 이제 내몰리고 또한 위에 사람들의 어떤 지시에 예. 내몰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또한 이러한 무시된 구조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예.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고 또 이렇게 뭐랄까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 기능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한 대로 양쪽에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것 하나도 지금 제대로 어떤 소비자 보호라든지 어떤 이런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이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금융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이렇게 실적 성과 중심의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또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인데 좀 선제 대응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이제 현재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해서 구축이 안 돼 있다면 제대로 구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1997년도 위기를 겪고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면서 그때 제기됐던 문제가 은행 내부의 심사 기능이 빈약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빈약하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외부에서 리크루트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작동이 안 됐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것을 제대로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구축한 것을 감사하는 감독하는 외부 감독이 정치권이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독할 수 있는 소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요.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아까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감독원은 제발 빨리 독립돼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도 수년간 싸움 끝에 통화정책이 독립됐거든요. 예. 그것처럼 저는 늘 제가 얼마 전에 논문도 발표했지만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 통화정책위원회처럼 한국은행 통화금융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독립된 위원이고 임기가 보장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장도 임기가 보장돼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부나 정치의 눈치 안 보고 감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낙하산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도 능력 있는 사람은 장관이 되고 능력 좀 약한 사람은 국장 과장으로 나가더라도 정년이 보장돼야 되고요. 대우가 좀 개선돼야 되고 그러면은 피감기한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싱가포르이 그 케이스거든요. 싱가포르는 마스 같은 게 금융감독당국의 마스가 대우가 은행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니까 마스에 있는 사람이 왜 피감독기관에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안 가니까 피감독기관의 감독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공무원들 보고 지금 이게 전부 낙하산 가지 마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제도를 개선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통령도 정치인들, 정치 공신을 낙하산을 보내면 또 안 돼요. 그게 다 뭐냐면 무리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정치적 혹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이 없이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텍스포스까지 구성했지만은 저축은행 비리 끝에 했지만은 지금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고 엊그제도 바로 인천에 있는 신라무슨 저축은행이 똑같은 부당대출을 했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내부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작동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외부 통계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독립적 그런 기구를 만들어줘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절대로 낙하산은 안 된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10년 전에 동북아 금융허브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또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제 한쪽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지금 이게. 비전을 발표한다고 됩니까? 그대로 제도는 개선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동북아 금융허브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가려면은 그 세 가지가 꼭 고쳐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 대표님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하고 말씀하신 중복되는데요. 가장 금융의 문제는 관치입니다. 이 관치를 얼마나 벗어나느냐.
그다음에 금융산업적으로 금융회사 간의 자율적 경쟁 관계를 조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조그만 일 감시 감독 조항까지 해서 아주 작은 회초리만 갖고 금융기관을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산업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내부에서 피 튀기는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어떤 영업 관행만 고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치의 부분,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감독기관의 전체 독립이죠. 말씀하신 걸 한번 부연한다 그러면 사실 정치권이나 실세들의 어떤 심부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감독기관이라는 데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금융기관을 감독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자율성을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 금융관료들이 제대로 인식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관치금융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대통령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고 혼동하고 있는 것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자와 금융감독대요. 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저축은행을 육성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든 정책인데. 그래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가지고 금융위원회는 순수하게 금융정책만 하고 금융감독 따로 둬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국민은행 사태로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이 간판 은행에 이런 사건이 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금융산업이 그야말로 금융 비전 발표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거듭나는 계기로 완전히 새롭게 구조를 갖춰야만이 된다는 거. 이걸 정말 대통령께서 좀 생각을 가지시고 또 그 옆에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 수석이라든지 장관들도 이제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걸 알고 지금 현재 우리가 10년 전에 동부가 금융 허브였는데 한 가지만 나왔어요. 여의도에다가 국제금융센터로 큰 빌딩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고 음식점만 들어와요. 다방만 들어와 있고 그래서 텅텅 비어 있어요. 왜? 다 이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제 금융 비전을 새로 발표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왔으면 싶습니다. 자, 조 대표님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우리 금융산업 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나갈 방향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금융산업을 제대로 이제 금융허브니 하는 그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과감하게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관료선에서는 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장 최고 책임자가 결단을 해서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막다른 길에 있다 보고 산업을 한번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된 어떤 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은행 횡령 사건 관련해서요.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그리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두 분과 함께 이런저런 고민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반대 의견 가진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오늘 토론에서만 그런 건 아니죠. 요즘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대립과 갈등이 만연합니다. 답답하시죠?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해서 한중 관계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대립과 갈등 참 우리 많이 짜증나게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 모든 대립과 갈등에서만 그치지 않고 항쟁 결론으로 이어지기 좋은 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